너랑 나샤 오픈된 관계야? 야, 그 장면 좋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미키 세븐틴을 감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시사회 호평이 자자해서 더욱 기대감이 컸던 작품인데요. 기대를 하고 봤음에도 만족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재밌고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 그리고 은유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보면은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런 작품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영화의 주인공인 로버트 패틴슨 배우가 연기하는 미키 반스는 익스펜더블입니다. 소모품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염된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행성인 니플하임을 개척하러 가는 우주선에 탑승해서 각종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죽게 된다면은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방사선에 노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신체 반응 데이터를 얻기도 하고요. 새로 도착한 행성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흡입하게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 개발한 배양육을 인간이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먹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미키에게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진통제를 주사해서 그 효과를 관찰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미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문맥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끔찍합니다. 반복되는 죽음과 재생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미키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것 같은데 그걸 관찰하고 있는 과학자들이나 우주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무뎌진 것 같죠. 영화를 보면서 그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게 느끼게 한 것은 블랙 코미디 요소를 적절하게 잘 섞어준 봉준호 감독의 연출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은유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주제로 잡고 파고드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저처럼 깊게 생각하면서 보지 않는 사람도 캐치할 수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키워드가 생각나신 게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푸른별님이 재밌긴 한데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죽음이 그려지는데요. 애도받는 죽음과 그러지 못한 죽음입니다. 미키의 죽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애도받지 못합니다. 익스펜더블에 지원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미키를 죽이려고 하는 사채업자를 피해서 니플하임으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선 안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영화 중반부에 미키의 친구인 티모가 미키를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받기는커녕 미키가 죽어야 티모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익스펜더블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는 어차피 다시 출력될 거잖아 라는 그 이유로 애도는커녕 죽음으로 등 떠밀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런 미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니플하임 개척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니플하임에 먼저 내려서 바이러스를 흡입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됐던 거고 각종 위험한 곳을 탐험했기 때문에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 인체 실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기술이 발전된 거잖아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 미키의 아이러니한 역할은 천시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데 극 중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라면서 오히려 천시받고 있죠. 근데 이거는 현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명사고 뉴스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떠오르는 뉴스가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처우가 개선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죠. 이 부분은 영화상에서 손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미키의 손이 잘려나가서 우주를 떠다니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주선 창문 밖으로 잘린 손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죠. 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시선이 아직도 만연하잖아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과학자들이 미키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장면들이 나열되는데 거기에서 나루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인체 실험을 강행한 그런 사례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키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도받는 죽음을 통해서 이런 미키의 비극적인 상황을 좀 더 부각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장 탐사를 나갔다가 얼음에 깔려서 여자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가임기 여성이 사망했다라는 이유로 왜 미키가 대신 죽지 않았냐면서 지도자인 마샬에게 쌍욕을 먹죠. 그리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미키의 죽음과는 달리 사망한 여성 요원의 주변 인물들, 특히 막역하게 지냈던 카이가 흐느끼면서 추모하는 모습들도 묘사를 해주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미키에게는 그게 네 직업이라면서 오히려 등 떠밀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키를 죽음으로 등 떠미는 인간들과는 달리 니플하임 행성의 원주민인 크리퍼들은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미키를 살려주게 됩니다. 두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서 목숨의 경중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것을 영화상에서 연출을 해주면서 누군가는 등 떠밀리는 죽음을, 누군가는 애도받는 죽음을 겪는 상황이 비단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와 대비되어서 보인 키워드는 출산이었습니다. 마샬은 니플하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우주선 안에서의 섹스를 금지시킵니다. 물론 섹스는 단순 쾌락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생식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식을 위한 섹스가 금지된 우주선 안에서 미키만은 계속 출력, 즉 출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권력층이 대중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통제하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는 상황 설정으로 보였습니다. 섹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금지가 되지만 노동력의 생산은 계속되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현대사회의 노동 착취 구조를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마샬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니플하임에서 자연 생식을 하려는데 네 유전자가 가장 완벽해 보인다라는 이 우생학적 이야기를 들은 카이가 나를 그저 자궁으로만 보는 거냐라면서 반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반발심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식사 자리도 참 불쾌하게 그려지는데요. 미키에게 포상처럼 먹인 고기는 사실은 실험 중인 배양육이었고 이걸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테스트였죠. 배양육은 자연적인 고기가 아니라 인공적인 고기잖아요. 마치 자연 출산되지 않고 인공적으로 출력된 미키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샬 부인이 이때부터 계속 소스를 강조를 하는데 이 소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연의 맛을 가리는 강한 맛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별거 없는 마샬 부부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포장하고 있는 행태를 은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소스가 유독 피와 구분이 되지 않는 색으로 묘사가 되는데 대중의 고혈을 짜내서 호의호식하는 기득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 후반에 최고의 소스를 찾았다면서 크리퍼의 꼬리를 잘라서 갈아버리잖아요. 크리퍼를 미국 원주민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해석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대중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이 크리퍼들이 우주선 근처에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집회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키워드로 넘어가 보자면은 그 마샬 부부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외 관객들은 트럼프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촬영 시작이 2022년 8월이던데 이 촬영 시작이 그때면은 각본은 그 훨씬 전에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이미 각본은 작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각본 작업을 하면서 미래를 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와 시스템의 키워드는 미키의 죄책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됩니다. 이 미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았다가 호기심에 그 차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차량이 잘못되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미키는 본인이 그 빨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그때 벌을 받는 거야 라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작품상에서 그 빨간 버튼의 기능이 뭔지는 정확히 묘사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 버튼이 뭐 부스터 버튼인지 날개가 튀어나오는 버튼인지 비상탈출 버튼인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버튼이 뭐든 간에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은 미키가 그 버튼을 누른 탓도 어머니의 운전 미숙도 아닌 자동차의 결함이었잖아요. 결국 개인의 잘못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 즉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을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시스템의 결함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요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가면은 미키의 꿈속에서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본인이 고통받았던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시스템의 결함, 즉 지도층인 마샬 부부의 무능이었고 꿈에서조차 소스를 먹어보라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마샬 부인에게 미키는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주눅 들어있던 미키 세븐틴이 트라우마 극복을 통해 성장하는 순간을 보여준 겁니다. 배드신 장면도 재밌었는데 나샤와 두 명의 미키가 나란히 침대에 누울 때는 영화 챌린저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 감독 작품에서 쓰리썸이? 라는 생각에 약간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키 에이틴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미키 세븐틴의 머리카락을 베베 꽂아놔요. 아니 정말 챌린저스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열려있던 문으로 카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거기서 카이와 나샤 그리고 두 명의 미키가 2대2로 이거 말하고도 너무 남사스러운데 2대2로 배드신을 펼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키가 멀티플인 걸 알게 된 나샤가 생각보다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상상해왔던 순간이라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이 미키의 나레이션을 들어보면은 나샤는 늘 새로운 미키가 출력되는 순간에 그 현장에 있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력되는 미키마다 미세하게 성향이 달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샤는 18명의 새로운 미키와 교감하면서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멀티플 상황에서 놀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라면서 빠르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배드신이 나오기 전의 장면입니다. 마샬 부부와 식사 자리에서까지 온갖 인체 실험을 당한 미키를 카이가 챙겨주게 되죠. 그 전에 이미 식당 자리 장면을 통해서 카이가 미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라는 떡밥은 깔려 있는 상황이죠. 고통스러워하는 미키를 부축해서 카이가 본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미키를 진정시켜 주게 되는데 이 영화 초반에 사망했었던 여자 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미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키에게 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식당에서 그 엑스트라들도 그랬고 티모도 같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은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본 거였는데 카이는 그 질문의 의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이 느꼈을 죽음을 앞둔 감정을 공감하면서 추모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서 카이가 미키의 손을 잡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노동자의 희생의 의미로 손이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에서는 인간 사이의 공감과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의 이미지는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생체 실험이 진행 중인 그 큐브 속에서 미키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샤가 큐브 속에 함께 들어가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이 장면은 피에타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미키의 손을 잡아줬던 나샤와 카이가 극중 인물들 중에서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숱한 죽음이 반복되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미키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별님이 카이를 선택 안 한다고? 라고 하는데 그때 카이의 정확한 대사가 너랑 나샤 오픈된 관계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와, 그때 막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야, 그 장면 좋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연대하면서 감정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런 요소들 이외에도 종교에 대한 내용이나 자아란 무엇인가 같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금요일에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았고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은 테세우스의 배도 생각이 나던데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타고 다니던 배의 모든 부품이 교체가 된다면은 이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은 어느 지점부터 아니게 되는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미키 세븐틴을 통해서 이런 질문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질문만 던지고 딱히 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감독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준 느낌? 영화 보고 각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종교는 고위층이 독실한 기독교인 것과 미키의 부활을 예수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종교 관련 지식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내기에는 부족했고요. 순수한 종교적인 믿음보다는 종교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꼬집으려고 한다는 의도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미키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그 꿈 장면에서 이 미키가 이 꿈에 나온 마샬 부인에게 당신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마샬 부인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고 이 손바닥에 갑자기 소스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고이잖아요. 이 꿈 장면 전체를 그냥 미키의 트라우마 극복을 묘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마샬 부인의 이러한 언행에서 예수의 부활의 순간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을 묘사한 성경에 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마샬 부인이 했던 대사와 동일하죠. 이 마샬 부인의 손에 고이는 이 피인지 소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액체들도 저는 단순히 권력층의 손으로 쥐어짜낸 노동자들의 고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미 수많은 메시지들을 녹여냈는데 굳이 종교까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제일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한데 이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푸른별님도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은유와 메시지들이 좀 쉽고 직접적이라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저같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내용 따라가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의미들을 파악하려면 머리가 깨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드러내놔주면 감사하죠. 이해하기도 쉽고. 반면에 본 감독 특유의 막 치밀한 이야기 구조나 은은하게 스며있는 이런 은유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좋게 표현하니까 직접적이고 친절하다이지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노골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반응은 마지막에 나샤의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불쾌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풀어놓은 것들만 봐도 한 작품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었던 영화 후반에는 마샬 부부에게 잡힌 나샤가 그냥 대사로 다 풀어서 뱉어내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도 해야겠고 정치와 종교 풍자도 해야겠고 시스템과 노동자 이야기도 해야겠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감독의 전작에서 이미 다 다뤘던 주제들이잖아요. 폐쇄된 공간에서의 계급 우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풍자는 설국 열차나 기생충에서 했었고 크리처를 통한 국가와 대중의 이야기는 괴물이랑 옥자에서도 이미 했던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한 작품에 다 넣다 보니까 진득하게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얕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키 세븐틴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메시지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불호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마주하게 하는 이 봉준호 감독의 연출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불호 포인트로 이야기했던 게 메시지가 너무 많고 얕고 직접적이다 인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 그 자체만 즐기셔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어 영화 중에서는 최고다라는 평에도 동의를 합니다. 미키 세븐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맞아 그때 그 장면 그랬지, 그때 그 장면이 저렇게도 읽힐 수가 있겠구나, 이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